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유일의 국제 경제 분석 전문 매체인 글로벌 모니터의 편집장이신 안근모 편집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그 주변 분들께 그 안근모 편집장님이 얼마나 깊고 넓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오늘 저희 방송에 나와주신다고 해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은 인사이트 좀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또 이번에 그 달러의 부활이라는 이 폴 볼커 연준 의장이었죠. 폴 볼커의 그 일대기를 다룬 이 책을 또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먼저 이 폴 볼커라는 이 분에 대해서 한번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되게 호기심이 강했던 그런 분이었거든요. 사실 미국이 지금처럼 미국 경제가 안정되지 않았고 80년대만 해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미국 경제가 어땠는지를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제일 심각했던 상황은 이제 70년대 말, 78년, 79년 그 무렵이었고요. 그때 심지어는 대통령이 금리 인상을 발표할 정도로 달러 런이라고도 뭐 표현할 수 있죠. 달러 매도가 굉장히 심각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미국이 갖고 있던 금을 팔고 독일한테 마르크화를 빌려서 마르크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고, 이런 외환시장 국제공조 개입을 하고 외화 채권을 발행해서 또 개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달러 위기가 70년대 말에 벌어졌고요. 그 배경에는 그 전부터 계속되어 온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뭐 오늘날 기준에서 보면 남발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70년대 초에 금태환제를 폐기하고 난 이후에 계속되는 어떤 그 화폐제도의 불안, 뭐 1, 2차 석유 파동 이런 것들이 겹쳐서 그 배경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물가가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많이 오르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그 반대편에 있는 화폐 가치가 이제 떨어진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런 이제 달러 가치의 하락, 달러 위기 이런 것들이 폴 볼커라는 어떤 이제 뭐 결과적으로 위기가 이제 영웅을 만들듯이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당시 78년도에서 80년대 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심했나요? 그 인플레이션은 이제 길게 출발점을 보면 60년대 후반부터라고 볼 수 있고, 그 이전까지 또 보면은 굉장히 낮은 인플레이션 속에 성장이 높게 나오는 이런 이제 번영의 시기였는데, 역사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따뜻한 시기가 계속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추위가 오는 뭐 그런 것 같이 낮은 인플레이션에서 번영이 지속되다 보니까 어떤 화폐에 대한 이제 좀 안이한 뭐 이런 관리가 있어갖고 그 뒤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살아 올라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금의 어떤 달러 가치를 고정하던 제도를 폐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닷에다가 화폐 가치를 묶어 놨었는데 이걸 풀다 보니까 이제 어떤 앵커가 없이 그 화폐가 불안해지고 정부에서는 계속 팽창적인 정책을 쓰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점점 더 높아지고 경제의 어떤 변동성은 심해지고 뭐 이런 상황이 70년대 후반까지 가면서 그 정도가 심해졌는데, 두 자릿수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뭐 일상화되고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떤 빚을 내서 뭐 물건을 사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두 자릿수라면은 뭐 그러니까 10% 이상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우리도 이제 그 무렵에 비슷한 인플레이션을 겪었는데 미국은 어쨌든 그 당시에도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었고 우리는 그 당시에 이제 아주 낮은 수준의 개발도상국이었던 점을 감안하면은 우리도 이제 인플레이션 경험을 겪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그런 이제 두 자릿수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굉장히 높은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아주 어려운 인플레이션으로 미국의 경제가 아주 힘들 때 이제 폴 볼커가 연준 의장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준 의장이 되고 나서 이 폴 볼커 뭐 정말 지독한 사람으로 우리가 정평이나 있는데 어떤 일들을 한 겁니까? 예, 그 이전에 폴 볼커가 연준 의장으로 가기 직전에는 뉴욕 연준 총재로 있었고, 그 전에 조금 쉬기 전까지는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달러 정책을 굉장히 오랫동안 맡아서 해왔습니다. 달러 통화 담당 이제 차관 역할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달러, 그다음에 화폐, 통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미국 그 당시에 경제 관료들 중에서 뭐 학자들까지 다 통틀어서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뭐 그런 인물이었고, 뉴욕 연준 총재에서 이제 연준 의장으로 이렇게 옮겨간 뒤에 바로 이제 착수한 것이 뭔가 하면은 그 통화량 흡수였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도 연준은 금리를 타겟팅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결국 그 통화량을 줄이지 않는다면은 금리라는 것을 이렇게 인상하는 것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뭐 정부 내부에서 이제 상당한 뭐 지원도 있었고 반발도 있었고 이런 이제 굉장히 다단한 그런 이제 정책 환경 속에서 반대도 있었고, 또 굉장히 극적인 정책 수단의 전환 뭐 이런 것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패했을 경우에 이제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제법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과연 먹힐까에 대해서 자기는 어느 정도 자신은 있지만은 확신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에서 아주 뭐 뚝심을 가지고 밀어붙였고, 굉장히 뭐 반발이 심했습니다만은 고금리 정책을 계속 펼쳐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빚을 많이 지는 산업입니다. 봄에 이제 씨앗을 빌려서 가을에 추수를 해서 이제 갚고 뭐 이런 것처럼, 미국의 경우도 이제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이제 농업의 경우에 이제 전통적으로 부채를 많이 지는 뭐 그런 산업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고금리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농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고, 근데 농업은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특별히 물러서지 않고 또 안이해지지 않고 끝까지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까지 뭐 하여튼 고삐를 놓지 않은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금리 인상 폭이 엄청나게 높았다라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어떤 금리도 타겟팅 어느 정도 했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통화량을 이제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정책을 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든지 어떤 서로 쌍을 이루는 게 있습니다. 금리를 잡으려고 하면은 환율이 움직이고, 네. 환율을 어떻게 고정시켜서 잡으려고 하면은 금리가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로존에서는 환율이라는 게 단일 환율이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모든 나라들이 고정된 환율을 이제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나 독일 여기에 금리 차가 심하고 금리 변동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돈에 있어서 또 이제 금리하고 통화량이라는 게 있는데, 금리를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은 통화량이 계속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수시로 뭐 돈을 풀었다가 걷었다가 해야지 금리가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움직이는데, 만약에 통화량을 적극적으로 이제 흡수해야 되겠다 하면은 금리가 마구 뛰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어떤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목표로 하는 금리 수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금세 그냥 뛰어넘는다든가 굉장히 많이 뛰어넘는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이제 자주 발생하는데, 그것에 이제 개의치 않고 자기들이 목표로 했는 대로 통화량을 대폭 줄여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금리가 살인적으로 뛰어올랐던 거죠. 그러한 어떤 정책을 말씀하신 정책들을 통해서 뭐 농민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중소기업들이나 기업들의 엄청난 파산도 있었다라는. 예. 그런데도 그러면 분명히 정치권에서 어마어마한 압력이 가해졌을 거잖아요. 예. 그런데도 ቍ꿋하게 끌고 나간, 그래서 지금의 강한 미국의 어떤 기초를 폴 볼커가 세웠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뭐 미국에 이제 지금 오늘날의 미국이 있기까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뭐 영향이 작용했겠지만은, 경제에 있어서 가장 이제 근간이 되는 화폐 가치 안정성,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볼커의 역할이 굉장히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뭐 단순히 이제 금리가 높아서 이제 고통받는 목소리들도 있었고, 또 아주 공격적인 살인적인 고금리 정책을 하다 보니까 달러가 급격하게 강해지는 뭐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농업 같은 경우는 금리 문제뿐만 아니라 환율 문제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반발이 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당시에 이제 미국 정부의 철학이 또 속으로는 굉장히 이제 골치 아파가지고 고심도 하고 압력도 놓고는 했지만은, 표면적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용인을 한다든가 뭐 그런 이제 또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미국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 달러 가치 안정성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폴 볼커의 그런 이제 긴축 정책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사실은 그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70년대 초에 금태환제를 폐지한 겁니다. 그 전까지 이제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기축통화가 되고 미국의 달러만 금에 대해서 이제 그 1온스당 35달러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다른 나라들은 이제 미국 달러에 이렇게 고정 환율을 하는 이런 이제 금태환제를 어떻게 보면 달러 본위제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화폐 체제를 했는데, 그 이제 금에다가 어떤 화폐 가치를 묶어 놓는다는 게 굉장히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뭐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 어떤 모순이 계속 누적되다가 결국 이제 더 이상 뭐 어떤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70년대 초에 이제 금과 이렇게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폴 볼커 본인은 새로운 형태의 이제 어떤 고정환율제 내지는 어떤 일정 범위의 변동환율제, 일정 범위 안에서만 변동하는 준고정환율제를 이제 선호를 했지만은 결국은 완전히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는 자유변동환율제로 가게 되죠. 어쨌든 간에 그 달러 그 당시에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내재적 모순이 있는 그 금태환제를 폴 볼커가 주도해가지고 그걸 이제 어쨌든 단기적으로 상당한 부작용과 변동성을 수반했습니다만 끊어내고 그 이후에 이제 불안정한 상태를 계속 관리해 나가는 뭐 그런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떤 그 탁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예. 세계의 기축통화 달러, 이게 어떻게 해서 그 기축통화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이 세계를 이제 한 나라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뭐 우리나라라고 치면 네. 뭐 지구촌이라고도 하니까 네. 그 뭐 달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는 뭐 미국 사람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동남아에 여행을 가도 웬만한 데서 이제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제 전 세계가 달러를 자기 나라 통화처럼 쓰는 경향도 분명히 있는데, 우리나라 안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주머니에 10,000원짜리도 있고 뭐 5,000원짜리도 있고 네. 50,000원짜리도 있는데 이 화폐를 어디 가나 다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거의 뭐 의심하는 사람도 없고 왜 이걸 내느냐고 묻는 사람도 없고 당연히 받아들여 준다는 거죠. 이 종이에 불과한데. 그럼 이 화폐가 어떻게 이제 널리 통용되게 됐을까? 뭐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제가 동의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은 이 화폐를 세금으로 낼 수 있다는 거죠. 세금은 오로지 이 화폐로만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세금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지출 개별 단위 중에서 가장 큰 항목이 어떻게 보면 세금입니다. 네, 그렇죠. 예. 왜냐면 뭐 쌀이라든가 뭐 주거비, 뭐 집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 뭐 유지비, 교통비 있지만은 세금으로 나가는 비중이 단일 항목 중에 어떻게 보면 기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 내야 되는 이제 공통된 채무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채무인데, 이 채무를 갚으려면은 오로지 이 원화라고 하는 수단만으로 내야지 정부가 받아준다는 거죠. 달러로도 안 받아주고 어떤 이제 뭐 쌀을 갖고 가도 안 받아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항상 공통적으로 필요하다는 수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화폐가 누구나 한테 필요한 거니까 통용이 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던 물건을 주면서 나한테 필요한 이 화폐를 받고, 그렇게 돼서 이제 유용하듯이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가 된 과정을 보면은 그 이전에 이제 기축통화는 영국 파운드였죠. 네. 그 이후에 이제 영국이 세계대전을 이제 2차례 치르면서 뭐 유럽 전체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굉장히 뭐 생산시설이 파괴가 되고, 그래서 거의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생산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건 미국에 가서 다 사야 되는 겁니다. 미국산을 사야 되고,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하고, 그런데 미국 물건은 전 세계가 다 필요로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 팔기를 원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히 그 미국이 어떤 기축통화 지위를 누리는데, 뭐 물론 이제 초기에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별다른 이의가 없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역시 그 미국 정부가 세금을 오로지 달러로만 받기 때문에 아마 세금 뭐 받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그 세금의 비중은 미국이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그 달러를 필요로 하는 뭐 그런 연결고리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미국 정부의 어떤 그 세금이라든가 기타 이제 정부 수입이 미국 GDP의 한 2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한 부가가치 중에 20%를 매년마다 정부에 내야 되고, 그 내는 거는 반드시 달러로만 내도록 되어 있는데, 미국 경제가 여전히 세계에서 제일 크고, 전 세계에서 또 미국에서만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반드시 또 존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런 지위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달러가 이런 기축통화가 되기까지 많은 이제 그 우여곡절이 있었다라고 들었는데요. 네. 가장 위험했을 때 기축통화로서 그때 이제 무슨 원유와 관련해서 네. 뭔가 협상을 하면서 이게 물꼬가 열렸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는데, 어쨌든 전 세계는 어떤 그 지배적인 통화를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공통으로 서로 뭔가 이제 지불할 수 있는 매개체가 분명히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화폐라는 건 또 어떤 측면에서는 또 상대적인 것이고, 그런 그 환경에서 그러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의 화폐가 존재하느냐, 달러의 어떤 그 장점을 능가할 수 있는 그게 존재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대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안이 되고자 하는 국가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축통화가 누리는 프랑스가 이제 주장했듯이 터무니없는 특권이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이제 폴 볼커도 이제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걸쳐서 토로를 하지만은, 기축통화 국가가 행해야 되는 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해외 주둔입니다. 미군의 해외 주둔. 예, 그래서 미군이 해외 주둔을 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 국민들의 그 세금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미국의 어떤 패권이 유지가 되고, 그럼 전 세계 군사력이 미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에 펼쳐지면서 그곳에 있는 국가의 어떤 그 국가들이 미군 장비를 미국의 무기를 사게 되고, 그렇게 해서 뭐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게 되고, 그래서 더 달러를 이제 준비금으로 다른 통화에 비해서 많이 보유하게 되고, 그 말은 미국에 더 많은 돈을 싸게 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축통화 국가가 누리는 가장 큰 지위는 공짜는 아니지만 굉장히 싼 값에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일정 굉장히 거액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갖고 있는 방법은 거의 유일한 주된 방법이 미국 국채를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그런 이제 나라들로부터 굉장히 싸게 돈을 빌리는 게 기축통화의 특권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해외에 주둔을 한다든가 방위를 이제 대신해 준다든가 이런 뭐 다양한 형태의 그 기축통화 국가로서 이른바 큰 형님으로서 이제 밥값도 내고 뭐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간접적으로 다 돌려받는 건데, 이런 이제 어쨌든 표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의무라든가 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골치 아픈 일들이죠. 뭐 그런 측면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자 경쟁자로 뛰어들고자 하는 국가는 없었고요. 근데 또 흥미로운 것은, 그래도 어쨌든 1960년대 이후부터 어떤 미국 국제수지상에, 그러니까 달러가 계속 반출돼 나가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금이 이제 또 그 문제가 되고, 금하고 뭐 이제 서로 균형이 기울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골치 아파서 달러가 반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해외에 나가 있는 달러를 이제 거둬들이는 뭐 이런 노력들도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수지 조정을 위해서 독일에다 대고 그 주독 미군 주둔비를 내놔라. 뭐 그런 얘기가 이제 60년대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나오고 있는 것과 굉장히 한국의 지금 미군 주둔비를 예. 한국이 더 내라 이런 얘기. 뭐 그런 식. 예.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어떤 재정 수준, 그러니까 달러를 회수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본인들의 경제에도 그게 이제 도움이 되겠지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1달러는 1온스는 금 1트로이온스는 35달러다 하는 이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달러의 양과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금의 양이 항상 균형을 1대 35와 같은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미국의 이제 국제 수지가 이제 적자가 돼서 그 달러가 계속 이제 해외로 나가면은
국내에서 그만큼 더 발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 세계에 이제 다 그 달러의 양하고 미국이 갖고 있는 금의 양하고 기울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달러가 계속 금값에 비해서 떨어지는 이제 압력에 처하게 되는데 이 압력을 그 지속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 불균형이 또 어떤 이유에서 생겨나느냐? 해외에서 전 세계 각국이 이제 달러를 그 보유하기를 원하고 일정 부분 자기들이 이제 그 사용하기를 원하고 기축통화라는 것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쓸 수 있도록 돈을 계속 중앙은행처럼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풀어줘야 되는 기축통화 국가의 의무와 금과 달러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돼야 된다는 그 금본위제의 어떤 속성과 서로 이제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 모순이 이제 결국 70년대 초에 결국은 이거 그렇다면 이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겠다 하는 정책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때 대통령이 닉슨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여러모로 그 미국 역사상에서 예. 중요한 이벤트에 그렇습니다. 이름이 오르내리더라고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이제까지 그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그냥 그 원유 결제를 이 달러로 결제하게 하는 사우디하고의 협상, 페트로 달러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 이전서부터 그것도 뭐 이제 도움은 줬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어요. 그냥 어떤 곁가지 이유 중에 하나였네요. 그 폴 볼커가 결국 구원투수로 투입되던 70년대 말 그 당시에 이제 그 미국 그 달러 위기가 심화되던 그 무렵에 그야말로 아주 그 폭력적인 긴축 정책이 정부에서도 받아들여진 이유 중에 하나는 산유국들이 앞으로 그 원유 판매 대금을 달러 이외의 통화로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내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달러를 살려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 뭐 그런 그 미국 정부의 리액션을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그 달러라는 그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노력하는 그 가운데서 일어난 부작용이 결국 엄청난 기업들의 파산, 그 다음에 무슨 농민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자영업자들의 파산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 엄청난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밀어붙인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책의 이익이 그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고 실제로 뭐 그게 바람직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 폴 볼커의 연임 기간에 이제 달러가 안정적인 그런 기축 통화로서 더 안정적인 상황이 된 걸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제 막강한 이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 거네요.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그 전부터 기축 통화였고 미국의 이제 특유한 어떤 뭐 특성으로 인해서 뉴욕이 런던을 대체해가면서 이제 또 이제 기축통화국이다 보니까 뉴욕에 와서 달러를 빌려가야 되는 뭐 이런 일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그게 이제 서로 순환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형성되니까 커지는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달러라는 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거래가 일어나고 그 거래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규모는 점점 커져나가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제 2차 예를 들어 석유 파동, 1차 석유 파동 이후에 그 달러의 지위가 아주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산유국 입장에서는 석유를 팔아서 달러를 받았는데 이 달러가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 특히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석유 판 돈을 갖고 있기만 해도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게 그 달러로 받을 게 아니라 뭐 파운드라든가 마르크로 받는다든가 아니면 무슨 바스켓으로 석유 대금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뭐 논의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달러의 지위가 그만큼 이제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과정을 겪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석유값이 이제 폭등하고 하다 보니까 산유국이 아닌 석유 소비국 입장에서는 석유 수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이제 늘어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외환 보유액을 충분히 축적해 놓지 않으면은 석유 수입할 돈이 갑자기 이제 부족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달러를 축적하고 달러에 의존하려는 이런 경향들이 또 더 강해지는 어떤 그런 아이러니가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석유 파동, 석유 위기가 달러의 어떤 세계 지배 통화의 지위를 더 강하게 해준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한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난 재정 적자를 하면서까지 보면서까지 많은 무역 수지 적자를 예. 보면서 많은 나라의 수입을 하고 있는 것은 말씀대로 예. 달러가 전 세계에서 사용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그들이 해야 되는 의무.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흑자를 낸다고 해서 너무 미안해할 게 아니라 우리가 대신 그 대가로 달러를 기축통화로 인정해주는 대가로 우리의 물건을 사주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건 정당한 거래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무역수지 적자 때문에 지금 흑자국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은 좀 원래 그 달러를 기축통화로 해준 그 대가에 어긋나는 예. 행위 아니냐 이런 반론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역수지 적자 흑자 이게 우리 이제 상식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직관적으로 딱 와닿지 않는 뭐 그런 개념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무역수지는 흑자가 당연하고 더 좋은 것이다, 선이다. 네. 경상수지 큰 틀에서 이제 경상수지죠. 그 경상수지는 흑자가 당연하고 좋은 것이다라는 이제 개념이 있고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건 이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가진 생산 능력을 최대한 이제 잘 발휘해서 가동해서 우리가 쓰지 못하고 남이 쓰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왜 그걸 다 못 쓰고 남이 쓰도록 하고 애써 만든 물건을 뭐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만들어서 흑자를 내긴 하지만은 달러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축통화의 특권 이면에 비기축통화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낮은 달러라는 자산에 돈을 어쩔 수 없이 보관을 해야 된다 하는 제 형태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억울한 뭐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에 어느 정도의 잔고를 항상 갖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애써 만든 물건을 수출해서 번 돈인데 남의 나라한테 그 돈으로 굉장히 헐값에 빌려주고 있어야 되는. 이거는 경상수지 흑자국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숙명적인 또 그 불이익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그것에 반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만성적인 적자국이란 말이죠. 네. 만성적으로 경상수지가 적자인데 그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이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은 번 것보다 더 많은 외국 물건을 사서 쓴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종이 찍어가지고 모든 물건을 사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들이 이제 적자라는 이유로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돈을 번 것보다 내가 쓰는 것보다 더 많이 벌어서 어느 정도 남기는 것이 이제 좋은 것이다. 네. 그래서 저축을 하고 이게 이제 좋은 것이다 하는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남기는 게 좋은 것이다. 그래서 화폐를 계속 쌓아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중상주의라고 하죠. 근데 보통 이제 그 경제학자들은 그게 아니다. 그게 좋은 건 아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자기가 번 거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렇죠. 신용이 커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내가 번 거보다 많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면 그게 뭐 좋은 건데 그게 이른바 기축통화 국가의 터무니없는 특권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미중 무역 전쟁 하면서 일각에서는 그런 중국의 그 억울한,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그 억울해하는 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가 3조 5천억 달러 그래 흑자를 냈지만 그 가운데 1조 1천억 달러 너네 국채 거기다 도로 줬잖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느 쪽도 억울할 것도 없는 것이 모든 이제 거래라는 것이 네. 서로 그 가치를 교환하는 거니까 내가 오늘 이제 어떤 가게에 가서 쌀을 한 포대 샀는데 내가 쌀을 사면서도 야 내가 억울하게 이 돈 갖고 있던 걸 저 사람한테 줬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쌀 가게 주인도 나한테 내가 이 귀한 쌀을 저 사람한테 이 돈 받고 그냥 내줘 버렸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 뭐 교환을 했으면 그만한 할만하니까 했던 거겠죠. 아,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안 되겠습니다. 정말 이 글로벌 통합 패권이라는 게 얼마나 흥미로운 세계고 얼마나 이 각 나라들의 힘의 역학관계가 참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르다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미국을
대체해서 통합회권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누구냐? 뭐 중국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그러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굉장히 의무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아시다시피 경제지표 발표하는 종류가 굉장히 많고, 네. 굉장히 투명하고, 뭐 빈도도 높고 정확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가 이제 그 가장 투명하고 많은 것들이 이제 투명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자기 나라 화폐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 화폐가 믿을만하다는 것을 안심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화폐 가치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추후에 의구심이 없고, 만약에 뭔가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준다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보유하려고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것들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이제 먼저 갖춰야 되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격을 또 전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중국은 아직 멀었네요. 무슨 데이터 나오면 전부 의심부터 하고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기축통화국이 만약에 되고 싶다면 거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거네요. 단지 그 국력이 세다는 것만이 아니라 뭐 진짜 그 군사력이 어떤 영향력도 있는 거고, 각 나라들의 물건을 엄청나게 자기네들이 재정 적자를 보면서, 무역 적자를 보면서까지도 많이 사줄 수 있는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일단 경제 규모가 충분히 커야지 그 나라의 그 물건을 사야 되는 사람들이 또 많을 것이고, 뭐 그렇습니다. 네, 이 폴 볼커, 이 달러의 부활이라는 책을 이제 저도 이제 좀 더 깊이 보면서 더 떠오르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